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뇨에 대해서 두 번째 타임입니다. 당뇨약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당뇨약을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셨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당뇨약을 안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혈당이 공복에 막 300씩 나오고 하는데도 당뇨약 안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 드물게는 당뇨약을 먹고 싶어도 부작용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작용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당뇨약을 먹어서 혈당이 특이 체질인지 전혀 요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냥 그 고혈당이.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뭐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약사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죠. 분명히 혈당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요. 당뇨약을 먹으면서 뭐 아니면 인슐린을 쓰면서 좀 길게 장기전으로 봐서 운동요법, 식이요법 이런 거 해가지고 혈당을 조절해서 차츰 당뇨약을 줄이고 이제 이렇게 홀로서기를 해보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정말 당뇨약을 열심히 먹고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해도요, 너무 슬프게 합병증이 와요. 합병증이 오고, 그리고 보통 당뇨약을 먹다가 당뇨약이 줄어드는 분은 제가 참 희귀했어요. 대부분은 당뇨약이 계속 늘어요. 그리고 또 당뇨약을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고지혈증 약을 같이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지혈증 약이랑 당뇨약을 먹다가 그렇게 계속 한참 하다 보면 분명히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도 하면서 혈당도 거의 100 가까이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약이 자꾸자꾸 늘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면 거의 다 합병증이 와 있어요. 어딘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혈압도 따라오게 되고, 처음에 당뇨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혈압약도 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당뇨약으로 억지로 혈당을 떨어뜨린 사람들은요, 그게 합병증이 올 때쯤 되면 이게 피부가 좀 이상해요. 이게 좀 두부살 같이 푸둥푸둥해져 있어요. 이제 그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나 그분 가족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이게 피부가 부어 있어요. 부어 있고, 그냥 제가 보았을 때 저분 몸에 염증이 정말 많겠구나, 합병증이 이미 왔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당뇨가 한 10년 이상 되었는데도 겉으로 봐서 당뇨 환자 같지 않은 분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거의 다 이 외관이 있잖아요. 눈이나 피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는 당뇨가 있어요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 다니면서 당뇨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식이요법도 하고 조정을 해와도 그런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이미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정도이면 아마 상당히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노력하는 분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당뇨약을 먹고 계신 분들, 그 당뇨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당뇨약을 쓸 때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당뇨약을 먹는 사람들은 그 숫자라도 혈당 수치라도 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정상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약을 먹는 중이니까 그 약으로라도 이제 정상 수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저혈당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혈압약 얘기를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혈압이 우리 몸에서 어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올린 거거든요. 근데
뭐 혈압이 뭐 170, 180 이렇게 가는 사람은 좀 드물고 보통 이제 한 150 정도만 돼도 요즘에는 혈압약을 다 처방을 받으시더라고요. 140만 돼도 혈압약 처방을 받아서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혈압을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에서 필요하니까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을 먹어서 떨어뜨리잖아요. 고혈압 약을 먹으면 이때 떨어뜨릴 때는 정상 수치까지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약을 가지고 정상 수치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혈압 약을 먹어서 혈압을 떨어뜨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 혈압이 120이 정상이라면 한 130 정도까지만 떨어뜨리시라고. 아침에 가장 안정시에 잰 혈압을 기준으로. 뭐 낮에 활동할 때는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에 가장 안정시에 잰 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130이나 140 그 사이가 되게끔 130에서 140 사이가 되게끔 혈압약을 써야지 그거보다 더 세게 혈압약을 써서 가끔 110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분 혈압약 줄여야 돼요. 너무 혈압을 많이 약으로 낮춰서 그 사람 몸에는 그 혈압이 저혈압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혈압이 되면은 어느 우리 신체 부위 어느 부분에는 피가 가지 않거든요. 피가 가지 않는 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똑같이요. 당뇨약을 먹을 때 그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공복혈당을 이제 100, 뭐, 이제 당뇨가 없는 사람들은요, 식후에도 100이 잘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식전 혈당, 공복혈당을 봐서 100 아래로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100 아래로 만들면은요, 저혈당이 와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저혈당이 잘 오는 약이, 아마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생긴 알약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데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됐든지 아니면 쑥색처럼 생긴 초록색으로 된 땅콩 모양의 약이 있어요. 그게 저혈당을 잘 일으키고 또 저혈당을 잘 일으키는 약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정말 저혈당 위험이 커요. 이런 걸로 혈당 조절을 할 때는 공복 혈당 120 아래로 내려가면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환자들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는 여러분 약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 약을 다 끊고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서 내 몸에서 조절하게끔 해야지 약으로 떨어뜨려서 120이나 130 아래로 내려가면 식사 타임을 놓쳤든지 그래서 공복 기간이 길어지든지 아니면 갑자기 운동을 해서 활동량이 많아졌든지 하면 저혈당이 와버릴 수가 있어요. 저혈당이 온 거를 막 자기가 참고 견디고 뭐 견뎌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뜨아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큰일 나거든요. 한번 저혈당이 올 때마다 내부 장기가 손상이 커요. 손상이 커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혈당에 대한 욕심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약에만 의지하시면 안 되고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거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운동을 한다고 할 때는 단지 칼로리만 소모하는 그런 땀나는 운동 보다도요, 그 운동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육이 많아지면 그 포도당이 근육 안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이 별명이 있어요. 근육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제2의 심장, 뭐 제2의 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심장 역할을 대신해줘 가지고 근육이 있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포도당 대사도 훨씬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당뇨가 있으면 고지혈증 약을 같이 처방받아서 먹게 되는데 이거는 근육의 문제 때문에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고지혈증 약을 쉬지 않고 계속 먹게 되면 근육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런 거 참고하시고 심장병도 없는데 어떤 뇌졸중 같은 전력도 없지만 당뇨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면 꼭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쉬어주는 거 필요하고요. 고지혈증 수치를,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보셔가지고 그게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웬만하면 자꾸자꾸 고지혈증 약을 쉬어줘야 돼요. 너무 수치를 떨어뜨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당뇨병으로 인한 그 염증 같은 것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당뇨약의 부작용 있잖아요. 당뇨약이 부작용이 제일 큰 게 이제 저혈당이고, 또 두 번째 부작용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병원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서 그 성분이 글리플로진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무슨 다른 말이 붙어 있고 뒤에 글리플로진이라고 성분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성분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면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살이 빠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뇨 환자 중에서 체격이 너무 큰 분은 체중을 좀 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당뇨약을 먹으면 살도 빠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당뇨약이면 거의 대부분이 글리플로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글리플로진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글리플로잖아요. 글리가 포도당을 말해요. 글루코스. 그러니까 플로우라고 하면 이거 흐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글리플로진이라는 이 약은 콩팥에서 포도당을 이렇게 거르지를 못하게 재흡수를 하지 못하게 소변으로 빼내는 그런 작용을 해요. 본래 우리 콩팥에서요, 그 사구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피를 거르거든요. 그럼 거기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세뇨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콩팥 안에 그 세뇨관에서 한 번 더 걸러요. 한 번 더 거른다는 뜻이 거기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때 재흡수를 할 때 아미노산이나 뭐 포도당 또 전해질 이런 것들을 이제 빨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리플로진이 약을 먹으면 포도당 재흡수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변으로 당이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원리에 의해서 피 속에 있는 그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뇨라는 그 병명 명칭에서 보면요,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달다는 뜻이거든요.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가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근데 보통 혈당이 한 180에서 200 정도 될 때까지는요, 소변으로 당이 잘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 피 속에서 이 당분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변으로 막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소변을 봤더니 개미가 확 몰려와가지고 너무 놀라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분 소변에 당분이 많아가지고 개미가 덤볐다.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급하게 가서 자기 당뇨를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당뇨 약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지는 않거든요. 어, 공복혈당, 뭐 식후혈당도 180 아래로 주로 떨어뜨리게 되니까 빠져나가지는 않는데 이 글리플로진은 그것을 오히려 임의적으로 더 조장을 하는 거예요. 소변으로 더 많은 당이 빠져나가게 해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콩팥을 망가지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포도당이 빠져나갈 때 포도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특히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좀 사람이 피곤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피 속이 그 케톤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산도, 그러니까 거의 산성으로 기울게 돼요. 그래서 응급 사태를 맞이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점점 더운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 이제 여름 초입인데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글리플로진 이 종류 약을 먹을 텐데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이 약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어떻게든지 식사량을 줄이고 또 비타민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드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타민 요법 있잖아요.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런 거, 그다음에 효모 이런 것만 좀 먹어도 글리플로진은 안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정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짧게 쓰는 거는 혹시 모르겠지만 이거를 길게 쓰게 되면 여러분, 제가 본 환자 중에서는 콩팥이 진짜 망가진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리플로진의 부작용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이 당뇨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식사량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운동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이미 몸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을
좀 많이 빼내는 것이 필요해요. 저희 약국에서는 생기산, 제가 만든 약 생기산 쓰잖아요. 이거 당뇨 환자들한테 써가지고 좋아진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생기산은 전혀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당뇨약이랑 같이 쓰고요. 이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제가 오히려 더 놀랐어요. 이것은 우리 몸의 세포를 좀 생기 있게 하는 것, 노폐물을 빼서 생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자꾸자꾸 어떤 병이 생기고 신체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뭘 못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어가지고 노폐물이 쌓여서 몸에 생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기산을 써보면서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포를 살게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오히려 더 그런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저는 찬성하진 않았지만 간헐적 단식도 필요하겠다. 좀 공복 상태를 많이 좀 두는 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들고, 여러분 어떤 거를 많이 먹어서 당뇨를 치료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음식 양을 줄여서 당뇨를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먹을 것은 있기는 있어요. 비타민을 많이 드세요. 비타민 B를 고함량으로 드시고, 비타민 C도 완전히 메가도스로 먹어보세요. 이런 게 당뇨 합병증을 많이 치료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왜 제가 그렇게 권하냐면, 이 마그네슘이 몸속의 당분을 제대로 대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현대인들한테는 거의 부족하거든요. 이런 거 꼭 복용하시고, 하여튼 식사량을 좀 많이 줄이시고, 너무 과로하시는 분들 좀 일 좀 내려놓으시고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 모두들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